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같이 출판사를 운영하면 안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동업자라고 생각했는데 대표님은 자기가 경영자고 저는 그래도 준부 뭐 이렇게 섭섭하셨겠네요. 아니 약간은, 그냥 약간 평소에 네, 워낙 많이 네. 대들어서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완전 30대에 집중하고 있고 더 매력을 많이 느껴요. 그냥 그 에너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30대 저자한테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글이 좋아요. 네, 글이 좋았어요. 문장도 좋고요. 네.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여러 책을 두세 권 이상 작업한 작가들이 가장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영향도 많이 미치신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네, 네. 매출 말고 네. 개인적으로요. 네. 제가 말씀을 좀 편하게 드려도 돼요? 네. 우리가 흔히 이쪽에서 얘기할 때, 그 또라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영화판에 뭐 어떤 감독이나 뭐 누굴 얘기할 때, 또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네. 다른 친구들이 야 영화판은 괜찮아. 뭐 음악 쪽에 음악하는 네. 친구들이 진짜 또라이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전 좋은 말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제 창의적인 그렇죠. 측면이 있고 돌발적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분이 어느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 출판계도 만만치 않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한참 못 미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제가 출판을 지금 본격적으로 했지만 네. 이전에 교수 신분에 잠깐 근무할 때 미술 쪽 네, 많이 네. 만났고 그다음에 영화는 만난 적이 네. 없고요. 네, 음악하고 음악 쪽도. 무용 쪽 네. 만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화 자체가 젠더적으로든 뭐 윤리적으로든 얼마나 정제됐는가가 당시에는 그 말씀하신 창의성이나 또라이하고 약간 비슷하게 가는 면이 있었잖아요. 네, 네. 뭐 연극이 네, 네. 많이 여러 그렇죠. 놈으로 인해서 사실 사람들 간에 막 이렇게 섞임도 있고 네. 그랬을 때 뭐 교수들 중에서 그러니까 교수들은 주로 필자잖아요. 저희 교수들 중에서 약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제도권에 안착해 있는 사람들이고 네. 많이 조심하시고 그런 만큼 창의성도 아마 좀 제한을 받겠죠. 네. 소설가들, 시인들 마찬가지로 시인들 네. 중에 좀 그런 똘끼가 네.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죠. 똘끼. 적고 네. 음악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악은 거기는 진정한 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네. 거기는 범인들이 아니고요. 평범하면 버티기 힘든.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몸에 타투도 많고 막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네. 뭔가 자기를 막 바꾸는 것 같아요. 껍질을 자꾸 벗어야 되니까. 저자들도 사실 소설가나 시인들도 뭐 만만치 않은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네. 하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적다. 네. 이런 것이죠. 네. 네. 지금까지 내신 책 중에 소설과 비소설을 분류한다면 비소설이 월등히 많은 거죠. 저희는 소설은 한 권도 안 내셨나요? 한 두어 권 정도. 네. 그다음에 외국 소설 몇 권. 네. 네. 소설 빼고 그냥 그 에세이랑 네. 그다음에 사회과학서, 과학서, 예술서 뭐 이런 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자, 그러니까 그 에디터 입장에서는 이게 경중을 좀 따지기 어렵겠습니다만 비소설 쪽,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쪽을 기억하고 편집하기가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소설이 더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건가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왜냐하면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저자 관리의 측면에서 좀 다르겠군요. 저자 관리 측면에서 많이 다른 것 네, 같아요. 네, 왜냐하면 소설 쪽은 훨씬 더 작가한테 헌신적이어야 그렇죠. 되고 냅둬야 되고. 네. 제가 왜 그렇게 그 경중은 말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냐면 저는 가까이에 있는 문학 편집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땐 신비로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작가가 쓴 뭐 김은 선생님이 만약에 네. 책을 쓰면 이걸 어떻게 건드릴까라는 게 이제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네. 학자들 원고는 사실 그 문장에 있어서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터부시되고 이런 게 별로 좀 약하거든요. 네, 네. 근데 문장 하나 뭐 토시 하나 건드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 뭐 작가들 있죠. 뭐 외국에도 네, 엄청 많잖아요. 네. 네. 특히 이제 작가들 같은 경우는 이 따옴표나 뭐 콤마 그렇죠. 같은 경우도 네. 다 신경 쓰니까. 네. 그래서 물어보면 오히려 그쪽에서는 반대로 인문학 책이 훨씬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쨌든 텍스트 네. 연구에 기반한 네. 거니까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네. 문장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 그다음 팩트 체크도 해야 네. 되고 그래서 서로를 좀 약간 흠모하는 식으로 네. 어렵다는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 보면서 그 새삼 안 게 있어요. 여기 팩트 체커가 있구나. 네. 혹시 시나리오 닥터라고 들어보셨어요?
시나리오 닥터요? 네, 그 시나리오 쓰잖아요. 네. 이게 제작되기까지 물론 감독이 직접 쓰는 경우도 있지만 프로듀서 손에 올라가서 어쨌든 제작의 프로덕션이 짜지기 전에 시나리오 닥터가 개입하거든요. 이게 앞뒤가 맞느냐, 네.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느냐, 네. 뭐 우주여행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이게 앞뒤가 좀 얘기가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닥터가 검증을 해요. 거기에는 과학 전문가도 있고 뭐 의학 전문가도 있고 다 개입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할리우드가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네. 한국도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도입이 돼 있어서 출판 쪽도 닥터가 있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시나리오 네. 닥터가 저도 팩트 있는지. 체커는 몰랐어요. 출판 쪽에 팩트 체커가 있구나. 그분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내가 팩트 체커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는 팩트 체커가 네. 편집자처럼 정착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언론사도 외국은 그렇게 네. 정착돼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국내는 그런 여력이 안 돼서 편집자가 그 역할을 겸하도록 해야 되는데 완전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죠. 능력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용을 하시는 거죠. 그런 같이 분들은. 협업을 하게 네. 된 건데 자기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가로서 경력을 쌓아오면서 뭐 한 30년 동안 책을 읽어오면서 스스로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이제 은퇴 후에 일손을 빌려주시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성격이 깐깐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책을 한 권 다 보면서 하나하나 팩트 체크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긴 하죠. 근데 그분들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네. 약간의 무지함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관대하세요. 왜냐하면 아하, 오히려 네. 여기서도 언급하셨어요. 네, 틀리는 게 많다는 걸 항상 보기 때문에 모두가 틀릴 수 있고 네. 조금만 더 잘하면 나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끊임없이 품으시거든요. 아니 조선왕조실록에 무슨 한자를 계속 잘못 오기한 뭐 그런 오자를 냈었던 그런 기록들을 보여주시면서 무수한 오자가 많고 무수한 오탈자가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잡아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책의 완성된 어떤 꼴의 형태가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런 직업도 사실은 좋은 직업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제가 묘사한 분 2분 정도 되는 분은 팩트 체커로서 되게 그 존경심을 가질 만한 네. 게 뭐냐면 실력은 사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편집자들보다 훨씬 뛰어난데 그에 대한 대가를 네. 크게 바란다거나 예를 들어서 편집 이쪽 출판계는 재정적으로 막 여유가 있지는 그렇죠. 않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저자를 무시하지 않아요. 자기가 오류를 막 잡았어도 저자는 저자의 역할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걸 폄하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팩트체커를 만날 기회가. 그분도 똑같이 연배가 좀 있으시고 오랫동안 책을 읽어와서 나름대로 지식을 많이 쌓으신 분인데 저희 출판사에 저희가 출간한 책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체크한 오류가 이거가 있고 이거를 보면 알겠지만 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셨는데 제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뭐 몇 개 적어보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제 손에서 그 책을 딱 빼앗으면서 돈도 안 줬는데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얼마를 줄지 알면 내가 이 오류를 알릴 수 있겠다. 그런 분은 사실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그렇죠. 그냥 글자 하나의 어떤 상거래죠. 가치로 네, 하니까 그 인연으로 발전을 하지는 못해요. 근데 사실 좀 뭐랄까 가격이 좀 오르긴 해야죠 출판 쪽이 그렇죠. 네, 지금 제가 항상 제가 프리랜서로 오래 살면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장당 8,000원에서 10,000원이고 번역하시는 분들은 더 열악해서 뭐 장당 3,6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프리랜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공적인 기관부터 언고료와 번역료를 올리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역풍을 맞은 적도 있고요.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를 안 쓰겠다 그래서. 이 책이 3파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저자하고의 관계, 그리고 편집자가 되는 길.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3번째가 독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3가지의 면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이 주의 깊게 볼 대목은 2번째 파트. 편집자란 무엇이고 편집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고 어떤 인성을 갖춰야 되며 일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지침서 같은 부분이 이제 챕터 2라고 생각했고요. 네. 저자의 관계 앞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폭로를 하거나
조금 더 들춰내도 됐었을 법했다 이런 생각. 의리상 못하겠어요. 네, 의상 못하시겠죠. 네.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무래도 젊은 독자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편집자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사전에 그러니까 공부를 한 것이 갖춰진 사람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편집자로 들어가서 수련 과정을 거치면서 뭐랄까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나요? 이게 들어와서 2, 3년 내에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는다면 네. 그 기간을 그냥 잠잠하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원래 들어왔을 때 실력이 별로 없었더라도 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3년간 뭐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어서 아하. 그 진보된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엄청난 책을 읽어서라고 3년 동안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양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제 엄청난 책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루에 예를 들면 365일 따지면 1년에 365권을 읽어야 되고. 일주일에 두세 권 두세 최소. 권, 네. 네, 최소 두세 권 정도. 네. 왜냐면 제가 읽어보니까 일주일에 2권은 충분히 읽을 수 네. 있어요. 네. 과학책이 아니라면. 네. 그래서 그 정도는 네,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 할 게 많거든요. 게임 해야죠. 야구 봐야죠. 네. 네, 등등 할 일이 많아서 일주일에 2권 책 읽는 젊은 친구들이 요즘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의 편견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책을 많이 보고 수련 과정을 쌓으면 좋은 편집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출판사에 들어가고 싶어. 나는 책하고 가까운 직업을 선택하고 싶어. 나의 퀄리티피케이션이 그렇게 어학에 풍부하지도 않고 영어 좀 할까 이 정도. 그동안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본 것도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사회과학적, 인문과학적 지식도 풍부하지 않아. 이러면 아예 안 뽑힐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외국어는 몇 개 정도 해야 돼요? 영어만 일단 네. 영어를 기본적으로 잘하면 되고요. 네, 읽기에 있어서 특히. 네. 큰 출판사 같은 경우는 각 언어권별 편집자를 뽑아요. 네. 그래서 해당 언어권에 관련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부부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출판사를. 글 항아리. 네. 네. 이 부부가 운영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네.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할 확률이 그렇죠.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성공할 수 있는 관건은 제가 봤을 때는 제 방식으로는 한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뛰어난 뭐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되게 뛰어난 머리나 뭐 인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상황에서는 평범하게 노력하는 게 네. 이제 관건인데 자기 자신을 초기에 얼마나 소진시키고 그거를 능력으로 이렇게 산출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냥 즐기듯이 하면은 안 기반을 되죠. 잡을 수가 없거든요. 네. 쏟아 부어야죠, 사실은. 네. 그랬을 때 한 3, 4년, 5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바닥이 나요. 그때 부부 관계이면 상대방을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방식의 동업자라거나 내 밑에 직원이 있거나 아니면 1인 출판사를 했으면 그 공백이 1, 2년 발생했을 때 외부에서 눈치를 채고 이 출판사가 요즘 뜸하고 잘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자도 안 모이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무섭다. 여기 굉장히 치열하군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1, 2년만 잠깐 쉬어도 그 네. 출판사 이미지는 약간 쇠퇴해요. 네. 그런 만큼 쉬운 게 뭐냐면 출발했을 때 1, 2년 안에 성공하면 금방 떠오를 수 아하.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님이 초반에 에너지가 되게 많다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좀 더 소진이 빠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개인적인 특성도 있어서 한번 공황장애가 크게 왔었어요. 아하. 그때 병원에 한 열흘 정도 입원했었는데 그런 공백을 이제 제가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표시도 나지 않고 그다음에 내부에서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밀도감이 강한 관계가 있어야 도움이 좀 되겠군요. 어쨌든. 그렇죠. 네. 신뢰 관계 그다음에 네. 서로 뭐 이렇게 돈 뭐 이런 금전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제 소진시킬 수 있는 거를 잘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년쯤 지났을 때 둘 다 이제 완전히 번아웃이 올 때도 있는 거예요. 네, 방전이 될 때가 있죠. 네. 그럴 때 안 좋은 점이 주말이나 식사할 때 계속 책 얘기를 한다는 거가
이제 부부로서 했을 때 안 좋은 점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같이 출판사를 운영하면 안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저는 동업자라고 생각했는데 대표님은 자기가 경영자고 저는 그래도 준부 뭐 이렇게 가불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하. 내가 경영자력을 가지고 리드를 하는데 자꾸만 네가 태클을 건다. 섭섭하셨겠네요. 아니 약간은, 그냥 약간, 평소에 네, 워낙 많이 네. 대들어서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근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나는 힘들었다. 태클을 너무 많이 걸어서. 근데 그게 그 중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제가 또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 출판사 채용 때 편집자 채용 때 필기 시험을 보는 데가 있고 안 보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봐야 된다는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토익 980점 맞아도 이 번역 하나도 다듬지 그렇죠. 못하거나 네네. 이런 사람들이 꽤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서류 면접 다음에는 외국어 시험을 1시간 동안 보고 그 다음이 이제 다른 기획 시험 그다음에 면접으로 가는데 외국어 시험을 치른다고 이렇게 아예 공고 때 못을 박으면 지원자가 확 줄어들어요.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외국어 시험 네. 뭐 증명서도 없고 자신 없는 네. 사람도 있고. 그 그레이드 굉장히 높은 걸 원하시잖아요. 아까 네, 980점이요. 그렇죠. 보통 지원자들이 900점이 넘어요. 저는 그냥 영화판에 있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읽으면서 이거 여기 고학력과 네, 맞아요. 굉장히 네. 높은 분들을 원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게 어쩌면 또 약간의 뭐랄까 이렇게 벽을 또 형성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대표님은 엘리트주의인 게 싫어서 아하. 그걸 안 하고 어차피 모국어를 다루는 거면 모국어를 더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저는 이제 거기에 계속 한 2, 3년간 분쟁을 네네. 한 거예요. 논쟁을 한 거예요. 아니요, 그게 맞아요. 근데 외국어 잘해죠. 잘하고 그래야지 토마 피케티도 데려올 수 그렇죠. 있고 뭐 네. 이런 거죠. 그 글로벌하게 가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저는 영화판에 있겠습니다. 영화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컴플렉스를 이제 봉준호 같은 친구가 이제 시상식에서 깨주잖아요. 막 한국말 맞아요. 하면서 네. 통역 데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출판과 이런 지적인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퀄리티를 유지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근데 봉준호 감독님 이야기 하셨지만 출판사 대표들은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아니, 경영하시는 경영하시니까. 분들은 네. 그렇죠. 편집자들은 네. 아마 그런 공백들을 좀 잘 메워줄 수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제가 본 영화 중에 뭐 예컨대 헬렌 헌트가 나왔던 라이드, 뭐 나에게로 여행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여성들인데 투스카니의 태양도 편집자였나 작가였나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라이드는 확실히 편집자였어요. 뭐 뉴욕의 편집자였는데 잘 나가던 에디터였는데 갑자기 번아웃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들하고 관계가 소원했는데 아들을 보러 갔다가 아들이 서핑하는 걸 보고 자기도 서핑을 아들 때문에 아들하고 좀 같이 지내야 되니까 배우게 됐다가 그쪽에 빠지게 되는 거고 출판의 세계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 할리우드 영화 중에는 여성 편집자를 다룬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뭐랄까 방전되고 번아웃 됐을 때 이 여성이 어떻게 자기를 극복해 가는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되찾는가 이런 얘기를 그린 드라마가 많거든요.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방전되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책을 막 계속 네. 편집 작업하시다가 정말 3교, 4교 저는 사실 상상을 못 하겠어요. 7교까지 보거나 인간이 어떻게 이걸 같은 걸 그렇죠. 처음부터 되게 끝까지 힘들죠. 네. 미치는 작업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그것을 뭐랄까 보완하시죠? 저는 그냥 단순해요. 지금은 못 나가지만 한 1년에 한 여행을 열흘씩 가시고. 아. 2번 정도 외국에 나가서 아하. 그냥 머물다가 오는 게 그냥 유일한 해법인 아하. 것 같아요. 제 경우는. 네. 여행 가시면서도 뭐 책 사시 장서 뭐
도록 사시고 그러신다면요. 네. 비싼 여행 가서도 책밖에 안 읽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그런데 외국이라서 네. 예, 그 무거운 도록을 외국에서 사서 가지고 오신 네,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 대목을 읽으면서 두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도록을 산다. 일단 돈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도록을 갖추려면 서가가 내 개인 서가가 굉장히 뭐랄까 좀 잘 차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일반 뭐랄까 책장 같은 데는 도록이 크니까 잘 안 들어가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사실 서가도 좀 짜잖아요. 이렇게 책의 네. 크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분은 사진처럼 이 서재와 서가가 굉장히 뭐랄까 럭셔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맞습니까? 자, 권수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저 뭐 책 몇 권을 구입하는가를 에필로그처럼 쓰긴 했는데 예전에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한 30만 원대 정도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네. 권수로 따지면 뭐 장서가 이런 식으로 이 책 쓰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2만 권 뭐 네, 그 네. 뭐 이렇게 문화부 예를 들어서 문화부 기자들 뭐 네. 하면 뭐 2만 권, 3만 권 하잖아요. 네. 저는 10,000권 넘을지 잘 그 모르겠는데. 문화부 기자들은 대부분 받은 거니까 네. 네. 나중에 트럭으로 방출하죠 또 네. 그런 경우가 많지만 한국 영화판에서 장서를 유지하고 있는 친구가 아마 이동진 뭐 이런 친구가 아마 그렇죠. 그분도 네네. 되게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빨간 책방인가 뭐 그런 것도 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책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뭐 책 읽는 사람이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그게 부러움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심스럽기도 많이 하고. 갖고 있다기보다도 얼마나 좋은 책을 나의 책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외국에 가서 도록을 사신다는 걸 보고 이분은 참 나가서도 벗어나기 힘들구나. 그래도 네. 그렇게 갔다 오면 번아웃이 해결이 네. 돼서 네. 네, 한 6개월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챕터에서 그 독자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네. 같이 늙어간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자도 늙어가고 독자도 늙어가고 그런데 이게 사실 약간 반비례하는 듯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자는 늙어가면서 자기가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독자는 늙어가면서 점점 더 뭐랄까 명석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잘 네. 골라내고 그래서 네. 저자와 독자가 좀 어긋나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독자는 나이가 먹으면 저자의 젊은 시절 책을 보게 되고 누군가가 보르헤스가 그랬나요? 이렇게 자기가 늙었을 때 맞아요. 젊었을 때 이렇게 네. 대화하는 거 보면 악령이 기억이 안 난다면요. 그러니까 늙은 독자는 저자의 젊었을 때 책을 읽고 저자는 늙었을 때 점점 더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이런 것 같아서 그런 간극에서 편집자는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편집자 지금 제가 딱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그냥 중년의 나이잖아요. 그런데 편집자가 어느 위치에 서냐면 제 네. 경험상으로 말할 때 저도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훈, 네, 김영민, 네. 탕누어 이분들이 다 몇 년생이시냐면 김훈 선생님은 48년생이시고 김영민, 탕누어가 5758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60대가 네. 이미 되셨는데 아직 비교적 젊은 나이시네요. 그렇죠? 젊은가요? 그렇죠. 네, 58년. 제 생각에는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직 60 좀 나온대요, 뭐. 네. 제가 예전에 이런 분들 제일 좋아했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아하. 지금은 뭐냐면 완전 30대에 집중하고 있고 더 매력을 많이 느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적으로 훨씬 뛰어나냐 하면 그건 아니고 이미 그 사람들보다 10살 정도 연배가 된 저로서 봤을 때 당연히 그냥 그 에너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올해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상반기 2월달, 3월달에 그 책 집필을 의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4저자가 다 30대였어요. 네. 그리고 그냥 제가 그냥 그 사람들을 믿고 뭐 3개월 만에 써달라, 5개월 만에 써달라 이렇게 이제 미션을 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쉽게 쓰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 직장도 있고 시간 내에 다 썼어요, 그리고? 예, 그리고 다 썼어요. 그래서 저는 30대 저자한테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고 책도 되게 좋았어요. 퀄리티도. 아니,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렇게 젊은 저자들은 네. 빨리 쓰고 에너제틱한데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책이 좋은가요? 그러니까 깊이도 있어요. 글이 좋아요. 네, 글이 좋았어요. 문장도 좋고요. 네,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 이러면 감당할 수 없는데. 그래서 경쟁력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30대 저자 쪽으로 제 관심이 많이 옮겨갔어요. 그거는 독자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배 뭐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의 뭐 30, 40대 저작을 더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날개를 보고 저자를 보잖아요. 80 몇 년생이니까 신뢰가 안 가나요? 아주 이렇게 들춰보다가 80년씩 30대야?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제 근데 생각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말씀하신 58년생이라고 또 이렇게 봐요 다시 제목을 보고 네. 너무 올드한 거 아니야? 요렇게 좀 약간 그것도 이거 편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젊은 작가들에 대한 뭐랄까 인포메이션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편집자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게이트를 많이 열어달라. 그래서 많이 뭐랄까 이것도 마케팅의 일종일 수도 있는데 많이 소개를 받아야 골라서 보잖아요. 근데 젊은 작가들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거나 잘 모르겠거나 그런 소개의 통로가 없어요. 사실은 뭐 예전에는 뭐 신문 뭐 출판면도 있었고 책 프로도 있고 그래서 간간히 들었는데 요새는 잘 못 들어서 점점 소외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런 뭔가 툴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네. 그 선생님은 지금 80년대생까지는 좀 어려우신가요? 네. 70년대, 그러니까 80년 아래는 제가 좀 어떻게 좀 맞추는데, 네. 80년대생, 그렇군요. 네. 지금 근데 80년대생들에서 되게 좋은 작가들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영화도 70년대 후반생들이 이제 좋은 영화를 많이 쏟아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언제 때 박찬욱이야, 언제 때 봉준호야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 보면 이제 60이 다 돼가니까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가 그렇군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고 78년생, 76년생, 79년생들의 그 작품들이 정말로 에너제틱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도 뭐 선댄스나 무슨 다른 베를린이나 이런 영화제를 가도 지금 가장 예민한 문제를 건드리는 연령대의 그 감독들은 다 30대, 40대 초중반이에요.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쓸 생각이 전혀 없었고 왜냐하면 글쓰기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재적으로. 너무나 잘 쓰시잖아요. 아니 내재적으로 전혀 그런 욕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니 그건 거짓말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걸 얘기할 수 있냐면 글을 이렇게 잘 쓰면 욕망이 없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남의 글을 볼 때 이건 나는 이거보다 잘 쓸 수 있어 이런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이런 표현을 쓰면 좋겠는데라는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글쓰기가 일정 정도의 어떤 경지를 넘어서면 욕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너무 겸손의 표시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바뀌었는데 이 책 쓸 때까지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사업을 잘 성공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더 강했어요. 왜냐면 그랑아리를 되게 뭐 한국에서 뭐 가장 빛나는 인문 출판사로 만들고 싶다. 이 토마 피케티 이후에 쓰신 건가요? 이전에 쓰신 건가요? 이후에 작년에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썼죠. 아니 일단 11만 부 한 책이 있는데 글 항아리가 이미 성장을 했는데 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여기 이 출판사에서 내게 된 거는 이 출판사가 좋기도 하지만 가장 첫 번째로 원고 의뢰를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원고 의뢰를 이 출판사 마음산책 대표님이 하셨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거절 의사를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후에도 쓸 생각은 안 했는데 한 달쯤 뒤에 다른 두 출판사에서 동시에 이제 또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의무감으로 받아들여요. 제 경우에는 그냥 쓰라는 의무 뭐 이런 책임감이 주어지는 거다라고. 후회하진 않으세요? 이거를 글 항아리에서 냈으면 사실은 그 인세와 모든 비용들을 경영적인 측면에서 뭐 사장님이 대표님이 왜 이거를 다른 출판사에서 내서 그렇게 말을 하려면 10,000부 정도는 최소한 나가야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아직 5,000 몇백 부밖에 안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기는 원래요. 어렵고요. 그 책이 이제 1,000부가 나가면 이제
이렇게 보면서 예상을 하잖아. 요거 한 1,500부 나가겠구나. 네. 한 2,000부까지는 나갈 수 있겠는데 이러잖아요. 5,000부를 넘어서면 이제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얼마나 더 나갈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한 거기 때문에 10,000부가 나갈지 50,000부가 나갈지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자꾸 영화랑 붙여서 얘기하는데 네. 영화가 한 200만 관객을 모으면 예상을 해요. 아, 종영 때까지 한 280만 가겠구나. 네, 네. 노가드 이슈가 한 350만 가겠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네. 이게 한 400만 넘어가서 500만 근접하면 이제는 못 잡아요. 예측을 그렇구나. 전혀 못하고 이게 800만이 갈지 뭐 1,000만이 갈지 모르거든요. 전 책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수치를 너무 낮게 잡으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왜 다른 출판사에서 냈냐고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출판계에서는 관행적으로 모양새가 제일 좋은 게 자기 책을 자기 출판사에서 내지 않는 게 모양새가 아, 가장 그래요? 좋아요. 아하. 왜냐하면 근데 첫 번째 욕구는 이거예요. 다른 편집자가 어떻게 편집하는지 궁금한 게 아하, 있어요. 제 아하, 안에. 아하. 그러니까 당연히 그 타자를 네. 겪어보고 싶은 욕망이 강하고 네. 그 다음에 내 출판사에서 내가 내면 어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 같잖아요. 그냥 자신한테 특혜를 준 것 같은 느낌? 약간 민망한가요? 네, 민망한 거예요. 네, 예. 네. 안 내요, 그렇게. 근데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죠. 네, 그게 이제 네. 두 가지 케이스예요. 첫 번째는 그냥 내 안에 쓰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출판사 네, 편집자나 사장이라고 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냥 손쉽게 내 출판사가 있는데 뭐 내 딴 출판사에서 데서 왜 내지 내? 뭐,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어디서 이제 외부 컨택이 안 들어오는 거죠. 아. 이래서 뭐 있는데 나는 뭐 써볼래? 쓰고 싶은 이런 게 제안이, 제안이 안 네. 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뭐 우리 출판사에서 내지 하고 이제 손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내가 너무 베스트셀러 작가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주기가 어려워져요. 그 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일단 계약금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베스트셀러 작가면. 예, 네. 선불금은 큰 의미가 없어요. 출판계에서는. 네, 네. 대체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네. 그냥 기본적인 100만 원 받고 하시는 대작가도 많으세요. 아하. 어차피 이제 초판 내자마자 인세가 다 입금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뭐 10만 부 넘어가는 작가분들은 뭐 10,000부만 넘어도 10만 부 넘어가는 작가분들은 자기 출판사 경영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니까 내는 건데 뭐 잘 아시겠지만 시인 이병률 네. 이 이제 그 출판사 달 출판사 운영하시는 대표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기 경영상으로나 그 다음에 작가로서의 입지 둘 다 얻는 거기 때문에 자기 출판사에서 책을 내시고 다만 시집 같은 경우는 그 전통이나 맥락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집은 또 문학가 지정사에서 네, 내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창업하는 케이스들이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하게 되는데 출판사에 이렇게 책을 내봤더니 나도 벌지만 출판사가 더 많이 버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괜히 있잖아요. 손해 보는 듯한 느낌. 네. 네. 아, 베스트셀러 작가가 그렇게 자신이 직접 출판사를 내는 경우가 왕왕 있군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방황이 있진 않은데 네. 예.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그런 질문 드린 건 아닌데요. 또 쓰실 거죠. 저는 두 번째 책 네, 쓰실 계획하고 거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그래서 출판사를 글 항아리에서 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쭤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책의 집필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직 마지막 질문 드릴 때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었던 거고요. 집필 계획은 좀 이따 듣기로 하고 예컨대 아까 토마 피케티 얘기도 했고 김영민 선생 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출판 기획자로서 또 편집자로서 이것도 참 애매한 질문일 수 네. 있다. 어쨌든 기억에 남는 저자, 작가 뭐 이런 사람 예를 들어 한 탑 5 정도만 꼽는다면 어떤 분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탑 5요? 네. 맞나요? 여러 책을 두세 권 이상 작업한 작가들이 가장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중복해서 뭐 언급하게 되는데 김영민 선생님이 제일 많이 작업했던 작가이고 영향도 많이 미치신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네, 네. 매출 말고 네. 개인적으로요. 네. 여러 총 가지로 7권 정도 7권 냈어요. 많이 내셨네요. 네.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저는 상업의 세계에 뛰어들었지만 네. 제가 이런 출판이라는 상업에 관심 없고 오로지 공부와
자기 자신을 인문적인 정신으로 가다듬으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제자로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을 만큼. 아하.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공부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 마음의 자세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거는 저한테 되게 대리 충족 같은 거를 시켜주기 네. 때문에 되게 소중한 네. 분이시죠. 네. 제가 꼭 찾아서 7권을 다 한없이 읽어보도록. 진지하신 분인데, 네. 네. 제가 참 진지한 걸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책을 한 권밖에 안 냈지만 이 김정욱이라는 신경외과 네. 의사가 있는데 그냥 친구처럼 편안하게 그 다음에 저보다 10살 정도 연하이지만 계속 뭐라 그러나 같은 세계를 좀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저자여서 그런 교류뿐만 아니라 그냥 담고 싶은 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인성 같은 게. 과학과 관련된 책도 뇌과학과 이런 관련된 네, 책도 많이 과학적, 내셨죠. 네, 네. 그러니까 그쪽 저자들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생소한 분야고. 제가 한 15년 정도 그러니까 10년 정도 출판을 했을 때 큰 네. 한계가 온 게 뭐냐면 뭔가 계속 언어만 풍성하게 꾸미지 새로운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소설을 봐도 그렇고 인문서를 봐도 그렇고. 그랬을 때 과학 쪽으로 빠졌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완전히 다른 지식이고 훨씬 더 앞서 나가는 진보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성격상 그리고 또 그쪽하고 뭔가 컨택을 하려면 거기를 또 다 한번 섭렵하시는 성격이잖아요. 네. 그렇게 다 해야 한번 되는데 훑어야 되잖아요. 네, 쉽지가 않아요, 과학이. 그때 이제 그랑아리 사이언스를 만든 거죠. 그리고 1년에 책 2-3권 정도로 많이 내진 않지만 되게 애정하는 브랜드예요. 근데 국내에 과학 필자가 아시다시피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론 개발을 하지 직접 집필하는 식의 사람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과학 전문 출판사도 아니고 그 기반이 없기 때문에 주로 해외 저자들 것 많이 내서 그분들도 교류하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기반을 갖고 저는 굉장히 반성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연극을 제작해서 하나 올린 적이 있었는데 과학과 사람이라고 하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웹진일 텐데 거기에 편집장이란 친구가 제 작품을 공연을 보고 나서 평을 썼는데 어떤 공연 비평가보다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한 건 제가 못 알아듣는데 내가 얘기한 건 이 친구는 다 알아듣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반성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나도 좀 알자. 나한테 얘기를 좀 해다오. 이런 얘기 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저도 10년 때 딱 찾아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걸 다 아는데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뭔가 불균형적인 어떤 지식으로 습득을 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책을 보니까 어쨌든 성격상 그걸 한번 다 훑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책들 다 이렇게 한번 사서 인문서를 비롯해서 뭐 전문서까지 해서 그 쉽지 않은 그 행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과학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수학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 과학자한테 이제 뭐 과외를 받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사실 수학부터. 근데 몇 권 사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미적분학 같은 것들은 사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수학부터 아무튼 차근차근 물리학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단어까지 다 까먹은 미적분. 잘 못했어요. 결국에는. 일본의 다치바나 다카시가 좀 그런 편이죠. 뭐 불문학도였는데 뭐 뇌과학에 대한 책도 쓰고 뭐 우주에 대한 책도 쓰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광범위한 어떤 분야를 건드리는 저자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인문학자가 과학을 잘하는 경우는 없을 거고 과학자가 인문학을 잘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가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직접 하시는 게 어떠실까 이런. 그렇게 출판도 많이 하시고 또 관련 뭐 연구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직접 그렇게 다치바나 다카시처럼 직접 그런 여러 분야를 개척하시면서 글을 쓰셔도 되지 않을까. 도전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민 선생님께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셨고 토마 피케티하고는 개인적인 거를 떠나서 어쨌든 좀
퍼스널하게 서신도 왕래하고 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 행사 같은 거 있고 뭐 한국에서 뭐 네, 연결시켜줄 네. 때만 그렇게 하고요. 네. 워낙 바쁜 어. 저자여서 어. 그런 식의 교류는 있진 않아요. 국내에 그 책을 내고 나서 피케티가 몇 번 들어왔죠? 한 번 한 번 왔어요. 들어왔죠? 네. 네. 아하. 그러니까 그게 어느 신문사에서 만든 무슨 네. 포럼 같은 걸로 들어온 네. 거죠. 그랬을 경우는 출판사하고 전혀 관계없이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출판사에서 다 어레인지를 하는 예, 거죠. 네. 해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토마 피케티는 그 후에 저희가 여러 권의 책을 내면서 네. 뭐라는 관점상으로는 영향을 되게 많이 미쳐서요. 그 후에도 불평등 책을 뭐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이제 언다잉이라는 언다잉. 네. 그 엠 보이어라는 여성 작가가 쓴 암 투병기예요. 아하. 그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생명 가격표라는 책도 굉장히 괜찮아요. 하워드 프리드먼이 쓴 책인데 그건 역시 생명의 가격표가 다 다르게 매겨진다고 해서 불평등을 지적하는 책인데 둘 다 뭐 그 분야는 다르지만 사실은 뭐 토마 피케티의 그 불평등 문제 의식이 촉발시킨 게 계속 이제 제 관심사가 가서 있는 거죠. 결국은 생명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그것이 계급적인 것에서 연결돼 있다 이런 관점을 그렇죠. 갖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런 에세이들이 저한테 계속 여전히 흥미가 있고 가장 유용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노숙인들을 봤을 때 치아가 문제 그러니까 치아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를 별로 인식을 못 했어요. 그냥 외양의 다른 부분을 봤죠. 근데 어떤 분이 한번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치아 그렇죠, 상태를 그렇죠. 보면 네, 알 수 있다. 네, 근데 네. 제가 이제 젊어서 그 치아라는 걸 네. 인식을 못 했나 봐요. 한 번도 이제 네. 치아에 트러블이 일어난 적이 없기 이빨을 때문에. 온전하게 다 갖고 계신 분들이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랬는데 이제 그때 한 번 듣고 올해 나온 책 중에 뭐 지난주 뭐 이렇게 나온 책 보니까 해보세요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여전히 이빨 치료에서 어떤 불평등이 드러나는가를 이제 미국 사례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 책도 곧 네. 읽어볼 텐데 계속 관심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대단히 의미 있는 책들이네요. 네, 그게 번역됐습니까? 아까 언다잉이? 네, 네. 되게 좋은 네. 책입니다. 그러니까 네. 글 항아리에서 나온 거고. 아니요, 아, 아니요. 아니고요. 네, 다른 출판사. 다른 출판사 책들도 이렇게 아주 넓게 홍보해 주시는군요. 다 좋은 책들이에요. 저희 출판사에서 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언다잉은 작년 필리처상 받은 책이에요. 그렇군요. 네. 네. 암투병기. 네. 유방암 투병기라서 젠더적인 관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암하고는 좀 다르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렇게 좀 통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페미니즘 문제든 뭐 또는 정치적인 문제든 이것이 사실은 매우 계급적 계층적인 네. 토대 위에서 구축되어 있는 거라 자꾸 이렇게 분할해서 사고하기보다는 요 통합적 사고가 좀 필요한데 네. 요즘 한국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자꾸 뭐랄까 이렇게 각기화되는 것 같아서 그걸 좀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 많이 나온 것은 굉장히 네.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언다잉을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출판사가 어디? 플레이보이라는 출판사입니다. 플레이보이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레이보이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플레이보이인 것 같은데 플레이타임 죄송합니다. 플레이보이는 예전에 그 제가 문화부 기자 시절에 그 인터뷰를 그러니까 갖다 쓸 정도로 인터뷰 굉장히 좋은 인터뷰가 많았었어요, 사실은. 그 딸이 운영하면서 굉장히 좋은 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뭐 우디 앨런을 포함해서 베니니 같은 감독도 인터뷰가 굉장히 좋았던 글을 많이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다른 사진보다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집필 계획을 아까 잠깐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이 책의 연장선상에서 뭐랄까요? 시즌 2 같은 아니요. 것 아닌가요? 네. 서평을 한번 새롭게 써보고 싶은데요. 아하. 책을 그래도 되게 많이 읽는 편에 속한다고 네.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과감하게 써보려고 시도 중인데 이건 저자와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얘기가 아닐까요? 서평을 직접 쓰신다는 건?
아니 외국 저자들 외국 책이 저자들. 거의 많기 때문에 네. 네. 이거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는 네. 제가 외화를 쓸 때 네. 외화에 대한 리뷰를 쓸 때 아주 과감하게 쓰고요. 네. 네, 국내 영화를 쓸 때는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쓰고. 네. 사실은 두 번째 책 이제 가제를 네. 가제가 이제 컨셉이잖아요. 사실은 가제를 생애 밀도라고 지어봤어요. 근데 예전부터 계속 그 출판하면서도 관심을 안 놓은 게 젊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음, 뭐 질병, 늙음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결국 맞이할 거라고 생각해서는인지는 몰라도 아니면 두려워서 그럴지도 몰라도 계속 관심 가는 주제였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사는 방식을 보면 어둡게 사는, 그러니까 어둠을 훨씬 많이 고찰하는 방식으로 살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는 삶이나 낮의 세계에 훨씬 초점을 많이 두고 거기서 얻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뭐 이렇게 큰 관심을 갖는다고 하지만 죽음보다는 삶이 얼마나 빽빽하게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라는 걸 이제 스스로 자각을 했어요. 알랭드 보통이 뭐 그걸 가지고 비관적 현실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비관주 그렇죠. 세상이 사실 비관적인데 거기서 긍정적인 것들을 유출해내야 네. 되는 뭐 그것이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맞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제 생애 밀도를 써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에세이스트도 아니고 작가가 아닌데 생애 밀도 그래도 좀 관찰하고 접하고 경험한 걸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제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주위에 있는 한두 선배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편집자는 사실은 굴레는 아니고요. 아직까지 완전한 작가로서 인정받지는 못해요. 아시다시피 편집자 얘기만 계속 쓰면 그냥 자기 경험 가지고 쓴 거잖아 라는 거지 창작한 행위라고 인정을 받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생애 밀도를 쓴다고 하니까 편집자 신분에서 아직 벗어난 글쓰기를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걸 이제 뭐 조언을 들었고요. 그래서 서평 쪽으로 반드시 책 네. 관련이면 좋겠다. 그러면 생애 밀도가 아니라 책의 밀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책을 읽을 때 반드시 제가 경험했던 바를 그 서평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뭐 누구한테 제가 상처 줬던 기억들, 그 다음에 되게 속도 중시하면서 살아온 스타일이거든요. 속도 중시하다가 놓친 것들, 뭐 이런 안 좋은 기억들만 요즘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삶을 빨리 회상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오히려 빨리 회상하게 되면서 이게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스스로는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좋은 글쓰기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구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시는 것 같아요. 삶을 바꾸거나 책을 바꾸거나 또는 세상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구체적인 뭔가의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추상적이거나 막 이렇게 담론 중심으로 이야기를 글쓰기를 풀어가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몇 단계 거치셔서 창작자로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궁극적인 골은 뭐 다른 뭔가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편집자가 갑자기 가면 안 되니까 서평으로 한번 갔다가 이런 뭐랄까 이렇게 뭐 계단을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진짜 그렇게 되면 그건 진짜 선생님 덕분이라고 네. 생각할게요. 저는 아예 뭐랄까 창작의 세계, 뭐 소설과 허구의 세계로 넘어가시는 거는 이제 그건 나중에 문제라고 생각해도 지금 새로운 어떤 저자의 어떤 세계로 나가시기에 충분하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굉장히 인상 깊은 책이었어요. 이거 아마 어쨌든 5,000부가 적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5,000명이 보면서 이 책에 대한 그 깊은 인상을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게 영어로 따지면 500만 관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그런 질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속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책의 밀도,
네. 가제 네. 책의 밀도가 언제쯤 나올까요? 내년 여름에 마감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읽었던 책으로 하지 않고 새로 읽는 책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전에 읽었던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죠. 네. 근데 재독을 할 것인가 새로 읽을 것인가라는 이제 뭐 그 결정점에서 그냥 새로 읽는 책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서 예전에 읽은 책은 몇 권은 재독을 할 생각인데 아직 목록이 안 정해져 있어요. 제가 앞으로 어떤 책들을 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개씩은 꼭 쓰는 게 네. 이제 목표입니다. 어디 게재하신 다음에 묶어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는 안 하시는 편이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사실은. 계세요? 네. 근데 그게 한 달에 한 번 서평 게재이기 때문에 속도가 늦죠. 네, 그 속도를 제가 감당을 못 하겠어요. 너무 느려서. 네, 너무 늦죠. 네. 저 1년 써봐야 그렇죠. 12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게재하는 건 게재하고 네. 제가 따로 쓰건 따로 쓰고. 따로 쓰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좋은 책을 읽으시면 알려주시면 네. 네. 저도 읽고 뭐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읽으실 수 있도록 네. 요새 이 읽는 직업의 저자께서 이런 책을 읽고 계시다. 뭐 이런 아마 많은 영향을 받으실 것 같고요. 네, 알려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사실은 책을 주제로 해서 얘기 나눈 것보다 평소에 그냥 뵙고 한 2-3시간씩 얘기를 나눠도 굉장히 좋은 자양분을 얻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출판계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네. 자, 오늘은 이은혜 씨 모시고요. 출판사 마음산책에서 나왔습니다. 글 항아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마음산책에서 나온 읽는 직업에 대한 얘기 해봤습니다. 책 내용이나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도 답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오동진의 시네마틱 팟캐스트 오캐스트입니다.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얘기 또 흥미로운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보면서 이 정도로 끝내도 평소에 지봉을 했어요. 받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 읽었어요. 아니, 너무 감사해요. 제가 유선대 나오는 그게 아니요. 급이 안 되는데. 저 이제 사인 받아요. 급이 안 되는데. 근데 대표님을 안다는 이유로 네. 이렇게 아니 다들 뭐 일부 어떤 친구들한테 이미 반응이 있던데요. 뭐 제 댓글에 이은혜 선생 나오시냐고 오케스트에.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진지하게 쓰셨는데 그 가독성 굉장히 좋아요. 쭉쭉 읽혀요. 네. 글을 워낙 잘 쓰셔서 진짜 정말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사나.